이준호 교수님의 좋은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굉장히 포괄적인 이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해주신 걸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혹시 성남시의 복지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복지 사업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고 학교나 다른 곳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를 보통 소셜 워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셜 워커 말 그대로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이 소셜 워커보다는 소셜 디자이너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에 속한 집단이나 이 구성원들에게 맞춤형으로 각각 필요한 욕구를 해결해주고 찾아가서 지도해주고 복지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사회복지사들을 좀 양성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미래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준희 교수님 말씀처럼 맞춤형 복지를 계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송파의 생원형 사건으로 인해서 2015년도 맞춤형 기초생활소득제도로 변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욕구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신청주의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거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복지 자체를 수혜자를 피해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도 발표하실 때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발표되고 성남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큰 틀보다는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사회적 약자, 그래서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간단하게 좀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문제인데요. 아까 교수님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2019년도 5월 23일에 우리나라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재 성남시도 많이 만들고 있는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다함께 돌봄, 학교 돌봄터까지 계속 성남시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전국적으로도 현 시대에 맞춰서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성남의 포용성남 아동 정책을 좀 만들어서 좀 실행해보는 것도 어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아동복지시설이 발표하실 때 100여 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의 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시설의 수보다는 이 수요조사를 좀 통해서 필요한 뭐가 필요한지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아동 정책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아이들 참여보다는 어른들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렇죠? 교수님들 그러면 아무리 보더라도 이 어른의 시선으로밖에 아이들의 편견이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모두 아시겠지만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서울 면동초등학교와 경기 시흥초등학교 공간 개선 사례 등을 보시면 아이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성남에서도 기적의 놀이터 같은 제2의 3의 놀이터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사회복지를 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걸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부분 노인복지, 요양원,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이 노인분들은
요양 등급을 받은 아픈 어르신보다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더 많다. 건강한 노인이 더 많다. 결론은 뭐냐? 앞으로의 복지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복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방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강한 노인분들한테 노인 정신건강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 예방, 그다음에 심리 정서 예방, 개인위생 관리 교육, 가사 교육, 요리 교육, 그다음에 위도 매출에 대한 필요한 교육, 스트레칭, IT 이런 교육을 조금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이 노인분들의 이 복지를 좀 예방하는 차원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출산 굉장히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좀 보니까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 15년 정도가 좀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다각도로 뭐 나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뭐 금액을 들여서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계속 조사를 할 때마다 양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오랜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돈도 중요하지만 좀 편견을 좀 바꾸는 이 사례 발표용 교육부터 해서 뭐 행복 긍정 마인드 사례 아니면 고출산 국가의 해외 사례 이 체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끼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그런 걸 체험함으로써 뭐 SNS라든지 굉장히 다각도로 전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다시 형성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저 말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장애인에 관련 복지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면적인 예로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 특히 사회복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의 휴게 시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의 제54조에요.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항이야. 근데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최우선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원이라든지 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서 이 법을 지켰다가 뭐 어느 돈 버는 것도 문제지만 회사에 눈총을 받아서 회사를 유지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이 특례사업, 특례영업사업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보건복지부에 많은 질의랑 이런 걸 했는데 논란이 하도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몇 가지 제안을 두고 보호자나 이용자가 승인을 해주면 휴게 시간이지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답변이 왔는데요. 현재 성남시의 장애활동 지원기관이 뭐 7군데가 있고 요즘에 뭐 한두 군데를 더 늘린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들은 그냥 예전처럼 휴게 시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어떤 기관들은 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근데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분들은 중복으로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법은 따라야 되는지 이쪽 법을 따라야 되는지 되게 혼란한 상태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성남시에서도 좀 알고 좀 어떠한 체계를 하나 구축을 해서 그걸로 좀 서비스를 서로 공평하게 장애인뿐 아니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를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회복지는 신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자료집에 보시면 신뢰에 대한 내용을 좀 써놨어요. 단편적인 예지만 이 해외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하고 봤을 때 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성남시민하고 성남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현재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그냥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만들고 발표하고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세세하게 그리고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돼야만 미래형 복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토론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